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환규 목사입니다.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려있고 정치 시스템과 어떠한 나라를 추구하고 어떠한 나라를 지향하는 문제에 있어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목적지가 다른 두 체제가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체제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평화주의 노선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그 말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말이 아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밑바닥부터 뿌리부터 허무는 악마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순수하고 순결하고 맑은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뱀의 소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대혼란에 빠진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의 출발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명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흔들기 때문에, 이 정통성을 흔들기 때문에 뿌리 깊은 혼란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근본 뿌리는 북한 김일성 세력이 그들의 선정선동에 세뇌된 세력들이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권, 주사파, 종북, 친북 세력, 전교조, 민노총 세력들,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과 편향된 역사관, 부정적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악마적인 속성과 어둡고 독재, 살인의 문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이 대한민국, 이 위대한 문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흔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객관적인 자료, 풍부한 자료, 언어적인 탁월성,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 학문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왜곡된 역사관과 왜곡된 대한민국관을 바로잡아가는 학자가 이춘근 박사입니다. 이춘근 박사는 항상 이 세계사적인 안목과 문명사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북한을 바라보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아주 좋고 건강한 학자입니다. 이 이춘근 박사는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춘근 박사의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반도는 자유문명 세력에 의해서, 한강의 문명의 세력에 의해서 한반도는 통일되어야 되고 경영되어야 우리 8천만 민족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의 주제에서는 지금 중국이 여러 곳에서 마치 20세기 초반에 나치스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년 2월 달에 열리게 되어 있는 북경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당히 유명한 정치가들이, 심지어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마저도 내년 2월 달에 열리게 되어 있는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아시아에서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갈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이 이제 19일인데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북한 경제가 너무나도 나쁘다는 사실을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북한 경제가 나빠진 것이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은 김정은이가 벌써 금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취임 10년이 돼가는 해가 됐더라고요.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이제 급사했죠. 갑자기 죽고 뭐 죽은 그날부로 사실은 권력을 이어받은 거니까 금년 12월이 되면은 만 1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이 10년째 해가 되는데 그동안의 업적을 보니까 뭐 다른 앞에 있는 선대 김정일이라든가 김일성보다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그 방송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최악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 우상화 노력이 최근에 부쩍 강화되고 있는데 그 우상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뭐 다른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약하다라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TV에서 이제 교양 강좌 비슷하게 한반도 주변 국제 정치를 이제 그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그거를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가 이 수치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기에 앞서서 결국은 북한하고 한국이 통일이 되어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38선 지도를 보실 텐데 저 국경선이 몇 년을 계속된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38선이 이제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 국경선이 1950년 6월 25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5년 가까이 조선이 이제 국경으로 지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선이 이제 흔들어진 것은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38선이 이제 흐트러진 뭐 국경선이든 경계선이 아닌 선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거의 3년 1개월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그런 모습에 이제 저것은 뭐 국경선이라기보다는 휴전선이죠. 우리가 국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사실상의 국경선이 돼가지고 1953년 7월 달에 저 선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거의 70년 동안 우리 그 국경선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38선이 분단된 것은 뭐 우리 국민들이 잘은 모르는데 나중에 그 기회 있으면은 제가 요 역사 얘기도 이제 한번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인 책임이 있고 국내적으로도 책임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특히 그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비하를 하고 폄훼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의 국내적 책임 그러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1946년 6월 3일 이승만 그 당시 대통령 되기 전이죠.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서 했던 얘기 저것 때문에 민족이 분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말씀이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석도 보이지 않으며 여기 공의라는 것은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난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바로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자라고 그때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이 분단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정읍 발언을 비난하는 이 주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는 우리 대학교에서도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역사 공부야말로 가장 최신에 나온 책 가지고 하는 것이다. 옛날 거를 공부한다고 그래갖고 옛날 책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정식 교수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하시던 한국 학자인데 소련이 망한 다음에 소련의 자료를 뒤지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993년에 발견한 자료인데 1945년 9월 20일 그러니까 이건 언제입니까? 소련이 한반도에 진입하고서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고 그리고 8월 24일까지 38선 이북을 소련이 점령을 완료했었는데 그러니까 점령을 완료하고 한 달도 되지 않은 9월 20일 날 스탈린이 북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지령을 보낸 거가 있습니다.
점령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 쉬운 말로 하면은 지금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38선 이북에 거기에다가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라라는 명령을 그때 보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 6월 3일은 이미 소련이 북한의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계획을 하고서 그리고 한참 지난 후였다라는 사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이 책에 그 발견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북한을 점령했을 때 이미 북한에다가 소련을 추종하는 공산정부를 세우기로 결심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제 휴전선이라는 것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휴전선으로 남아 있는데, 참 이 휴전선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애통해하고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통일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그 사진인데, 일산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그쪽입니다. 자유로죠, 자유로. 저거 좀 오래돼가지고 그 간판들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저 구조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 세멘트 구조물인데, 여러분 아실 분은 다 알지만은 저것이 북한군이 혹시 자유로를 타고 공격해 올 경우에, 저 위가 이제 세멘트 덩어리로 되어 있고 저걸 떨겨뜨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길을 막는 것이죠. 저거는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라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못생긴 상징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것이야말로 이 분단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상징물이 됩니다. 고속도로는 훤히 뚫렸어야 되죠. 거기에 저렇게 그 장치를 해가지고 가던 차들이 속도를 줄여야 되고, 이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뛰어가지 못하는 이런 그 분단의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그 장벽은 그 옆에는 자전거 길에도 있고 바로 한강까지 이렇게 다 해놨죠. 탱크가 옆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저거를 군사전략적으로 말하면은 북한 탱크가 저거를 넘어가는데 한 10분 정도 더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분이라는 시간이야말로 정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0분 그러면은 부산에서 출격한 비행기가 바로 휴전선까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셔도 되죠. 이렇게 그 분단 상황이라는 것이 그냥 널널하게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되는 그 예민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경제를 보기 위해서 북한의 그 우리가 그냥 항상 그 보는 그런 데이터 보겠습니다. 북한은 면적이 대한민국보다 약 20% 넓습니다. 북한의 면적이 12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 12만 538입니다. 한국은 9만 9,720. 북한이 20몇 % 더 큽니다. 인구는 북한은 2,564만 3,466명. 어떻게 뒤에 끝자리까지 저렇게 나오느냐. 이거 말이죠. 미국이 매년 전 세계 그 데이터를 다 발표하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책입니다. The CIA World Factbook 해가지고 세계 그 모든 이 자료들 이걸 이제 기록해 놨는데 2020, 2021 해가지고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7월 1일 기준으로 인구를 이제 표시하는데 이 책에 의하면은 북한 인구가 이렇게 2,564만 3,4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5,183만 5,000명. 북한의 꼭 2배로 치면 됩니다. 북한의 경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이 보도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 추정치 북한의 GDP입니다. 280억 달러. 한국은 1조 5,400억 달러. 그래서 대한민국의 GDP는 북한의 55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개인 구매력 기준. 이제 노미널 데이터를 쓰지 않고 구매력으로 쓴 것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이제 자본주의 국가랑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북한을 보니까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쳤을 때 1,800달러. 정말 대단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명목 기준보다 이제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은 39,500달러, 약 4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남한에 사는 우리 개인들은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보다 1인당 22배 잘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놀라운 데이터지만은 북한 주민의 1,900만 명은 전기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진 많이 봤죠? 북한은 깜깜하고 남한은 막 반짝반짝 그 불이 붙여 있는 거. 그런데 전기 발전을 못해서 옛날에는 다 환하게 살았는데 지금 깜깜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900만 명한테는 아예 집에 전기 시설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2017년 현재 전기 보급률이
26%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4분의 1만이 전기가 있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기가 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냉장고 안 되고 컴퓨터 안 되고 전화 안 되고 뭐 이런 바로 한국은 전기 보급률이 100%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100%가 된 것은 옛날부터 100%는 아니죠. 한국은 원래 북한보다 전기가 모자랐던 나라입니다. 전력 생산을 보니까 북한이 165억 7천만 킬로와트아워인데 한국은 5,260억 킬로와트아워. 그래갖고 전력 생산량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317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책에는 이것 외에도 별 그 신기한 자료들이 다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인데 지금 제가 CIA 월드 팩트북 2020에서 2021 거를 지금 이제 참고를 한 겁니다. 5월 25일자로 이제 이거 그 새 판이 뭐 발매된다라고 아마존닷컴에 이제 광고가 떠 있어서 지금 주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북한의 경제는 또 보겠는데 여러분 북한의 농지가 그러니까 농경지,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대한민국보다 더 넓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북한이 농사를 못 져서 배를 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경지 면적은 남한보다 오히려 넓고 이것도 제가 여기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다 뭐 기술을 한 겁니다. 북한의 경지 면적이 23,50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15,257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곡물 재배 면적 역시 남한보다 북한이 넓다. 다만 노는 한국이 더 넓습니다. 노는 한국이 120만 헥타르로 돼 있는데 북한은 58만 헥타르. 헥타르라는 것은 100m, 100m 된 고기를 그러니까 만 평방미터를 1 헥타르라고 그러죠. 북한이 58만, 남한은 120만. 그러니까 노는 한국이 더 넓어요. 그래서 북한 농경지, 그리고 북한 관계지라는 것은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그냥 보실 텐데, 북한의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결코 남한보다 작지가 않아요. 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굶을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항상 알면서도 모르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풍년이 들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3개월 정도 먹고 삽니다. 대한민국이 풍년이 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3개월 먹고 삽니다. 그러면 9개월은 그거는 외국에서 사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을 다 먹일 만큼 땅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풍년이 들었다 칩시다. 북한이 대풍년 들면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반이고 뭐 땅 넓이 비슷하다고 계산해서 반은 사와야 되는데 북한은 그걸 사올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리고 북한의 경제 구조가 외국과 개방해서 그것을 사오는 그런 경제 구조도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뭐 여기 자료로 보니까 북한은 땅 높이가 600m라고 그럽니다. 평균. 한국은 282m.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한국이 북한보다는 농사 짓는데 기후면에서 유리하겠죠. 600m면 꽤 높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제 뭐 쌀 농사 짓는 데는 불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고려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경지는 우리보다 별로 좁지 않다. 오히려 더 넓다라는 사실을 이런 그 데이터 자료집을 잘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제일 힘들었던 시절이 1993년, 1994년 그런 무렵입니다. 그때 그냥 새로운 무덤이 갑자기 생겼는데 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은 사람이다라는 그 뭐 가슴 아픈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다 이제 보고 살았죠. 심지어는 그 목재로 만든 관이 없어가지고 관을 쇠로 철로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가서 이제 그 장사를 지내고 그걸 또 물로 닦은 다음에 또 다른 죽은 사람을 가서 뭐 산에다 묻었다는 여러분들 저 그림 보면은 전부 새로 생긴 그 묘지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1993년 저 시대를 북한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저런 사진들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애들이 밥을 먹는데 그릇들이 다 텅텅 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인간이 뼈만 나오면은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다 비슷하죠. 그 북한 어린애들이 저렇게 다 영양실조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죠. 데일리 NK라는 북한 관련 매체에서 북한군 장교들의 식량 배급을 향후 6개월간
한 달에 10일, 즉 3분의 1 단축하였다. 이 자료도 여러분들이 다 한번 들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교들도 한 달에 단 열흘치밖에 식량 배급을 줄 수 없는, 저건 이제 한시적이라고 그래갖고 6개월 후에는 10월부터는 제대로 주는 거로 됐는데 제대로 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북한은 작년에 홍수 때문에 뭐 농사가 엉망이 됐고 금년에도 이제 농사가 엉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 4월 6일 7일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라는 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김정은이 다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1990년대 초반에 고난의 행군 때문에 몇백만이 죽었는데 지금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하겠다?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제가 오늘 이 강의 제목을 죽어가는 북한이라고 붙였는데 원래 북한이 그 경제력에서 대한민국보다 하나도 못하지가 않았습니다. 더 괜찮았죠. 그래서 그 옛날 자료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본시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풍요했다. 1945년에 딱 분단됐을 때 남북한 상황입니다. 공업 총생산액이 대한민국이,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되기 전이죠. 남한을 40%로 쳤을 때 북한은 60%, 발전량, 지금 아까 우리가 북한보다 300배 이상의 전력 생산을 한다고 그랬죠. 1945년 당시에 대한민국이 8%, 북한의 92%, 바로 북한이 전력이 압도했습니다. 연료산업, 남한 12%, 북한 88%, 야금업, 남한 10%, 북한 90%, 기계 금속 가공, 경공업은 한국이 앞섰습니다. 72대 28, 광석은 22대 78로 북한이 앞서고, 방직공업, 이건 뭐 남쪽이 앞섰죠. 67대 33, 식료품공업 60대 40. 그래서 총 전체를 봤을 때 북한이 40대 60으로 한국보다 앞섰다. 바로 이런 사실을 보면은 지금 북한이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뭡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예, 북한이 택한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제도 잘못, 정치제도 잘못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개방경제를 갖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아무리 농사를 잘 줘도 국민이 다 먹을 수 없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고립 폐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문을 열어야지 나라가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북한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 및 체제를 개혁 개방하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옛날에 몇 천만 명 막 굶어 죽고 그랬는데 개혁 개방해가지고 중국 사람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러시아 결국은 사회주의를 포기했죠. 북한이 사는 방법도 국가 및 체제를 개혁 개방하면 됩니다. 고버초프가 공산주의 포기하고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그냥 하면 됩니다. 예, 북한을 개혁 개방하자라고 북한의 간부들이 옛날에 김일성 살아있을 때 얘기했답니다. 중국식으로 나라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김일성이가 중국은 중심이 깊어. 우리는 중심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여는 순간 자본주의의 이 독성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북한이 그래서 연 곳이 그래도 그냥 완전히 닫고서는 못 사니까 그 문을 몇 군데 열어가지고 자본주의 맛을 조금씩 봅니다. 제가 그 지도로 그냥 표시해 봤는데 지금 신의주 개방 약간 했죠. 개성 개방 좀 했었죠. 금강산 개방했죠. 그 낮은 선봉 개방했죠. 예, 저 지도를 딱 띄놓고 보면은 북한의 맨 구석 네 곳을 연 것입니다. 왜? 평양이라는 혁명의 수도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야 되니까 저기서 들어오는 자본주의의 독이 평양까지 직방 곧바로 번지면 안 되니까. 예, 그래도 결국은 북한이 그 자본주의가 너무 무서워서 자본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은 국민들은 먹고 살게 되는데 김일성 정권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개혁 개방을 안 하고 대신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핵폭탄 만들고 군사력 기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 죽기 직전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 책도 여러 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란코프라는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대학에서 이제 북한 정치론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말도 잘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그 신문에 썼던 칼럼 중에 일부입니다.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국 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북한이 말이죠. 도무지 사회주의 국가인데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배급을 못해요. 그래서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말라고 국민들한테 당신네들이 알아서 먹고 사는 건 해결해 보시오. 그래서 시장을 열어준 겁니다. 시장을 열어주다 보니까 아주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두부도 만들고 재봉해가지고 옷도 만들고 이런 걸 가서 팔아 먹으면서 시장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굶어 죽진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나라가 어떻게 개혁 개방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북한 워크아웃 해갖고 저 사람은 그 분노에 찬 마음으로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앞이 없다라는 그런 책을 쓴 겁니다. 저 사진 보세요. 저런 그 어마어마한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북한 사람들을 인민을 노예화시킨 이런 상황입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그 거의 뭐 망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폴 라카메라라는 미국 대장이 한국 부임 오게 된 시점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저분을 우리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저 사람은 게릴라 전쟁의 전문가인데 지금 미국에서 5월 18일 날 미국 시간으로 청문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한국 상황은 무엇이냐 이런 데 대해서 좀 뭐 질의응답을 지금 했는데 그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일본 신문에 났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뭐 다 났죠. 지금 이제 한반도 문제는 이제 또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 북한 한 체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약한 체제가 강한 체제한테 흡수당하는 것이 그게 정치적으로 맞는 얘기죠. 예, 약하고 잘못된 그런 체제와 강하고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어디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가 더 차악을 찾는 것이죠. 덜 나쁜 거. 예, 이 두 체제가 합쳐질 때 그래서 우리는 통일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을 뭐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그 전쟁과 국제정치는 지난주에 했던 것을 이거 시간도 좀 바쁘고 뭐 그래서 조금 편집이 조금 늦어졌는데 이번 주에 그 25번 한 것을 이제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